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부동산 정보시대 조준상입니다. 오늘은 토론토에서 홈 인스펙터로 지난 단연간 수고를 해오신 박용순 씨를 모시고 좌담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용순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철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박용순 씨, 우선 우리 얼티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박용순입니다. 저는 그동안 28년 동안 기술 부분에서 연구, 개발, 그리고 검사 부분에서 경험을 하고 살면서 캐나다에서 온타리오주 홈 인스펙션 협회로서 회원으로서 일하면서 동시에 닥터스 홈 인스펙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박 선생님, 우선 홈 인스펙터 하면은 대개 이제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과 많은 관련이 있는 업종인데 또 가끔씩 뭐 이렇게 부동산 세일즈 하시는 분들하고 다투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고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 이 캐나다에서 홈 인스펙션을 하실 때 사실은 이렇게 한국이나 또 무슨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캐나다가 좀 추운 나라 아닙니까? 예. 이 추운 나라에서 사실이 추운 그 기후를 지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봄철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문제가 있었어도 겨울에는 그 발견이 되지 않다가 봄에 와서 그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살 때 그 겨울철에 우리가 그 뭐를 해야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나중에 그 봄에 그 자주 나타나는 그런 집에 대한 그 흠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데미지가 간다든가 그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우리 조준상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겨울이 매우 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눈이 많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이 길 뿐만이 아니라 매우 춥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캐나다의 인스펙션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첫째, 눈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은 우선 집을 지을 때 하중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지붕에 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이스댐, 얼음댐이 형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매우 춥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이너스 20도를 오르내리는 경우가 겨울철에 많기 때문에 흙의 상태, 다시 말하면 흙 속에는 많은 수분이 들어있는데 그 수분이 밀도 편차에 의해서 팽창과 수축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흙들이 많은 어떤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구조물에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기초벽지에 금이 간다든가 아니면은 누수가 생긴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캐나다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구조물의 깊이를 이 부분에 아무런 하중이 없다 할지라도 1.4m 정도까지는 깊이 파야 합니다. 이것은 데크를 만들거나 아니면 계단을 설치하거나 이 모든 조건에서 가장 미니멈 1.4m를 파야 한다는 조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겨울이 매우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길다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남방도일이라는 그 용어로 배운 디그리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캐나다는 디그리데이가 보통 4,000에서 5,000 정도입니다. 4,000에서 5,000 정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1년이 8,760시간인데 그 중에서 한 5,000시간 정도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매우 길기 때문에 특히 난방로라든가 가습기라든가 이러한 어떤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며 특히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겨울이 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습도가 겨울철에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습도가 낮기 때문에 특히 건강을 조심해야 하고 습도 관리를 잘 한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그 뭐 자세하게 그냥 저는 또 이 시간에 1년이 8,000 몇백 시간이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권영철 씨, 그런데 이렇게 홈 인스펙터 하시는 분, 이렇게 물론 박 선생님도 계시고 또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그 알기를 하시고 또는 가끔 저한테 와서 이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제일 우리 리얼 에스테이트 세일즈 하시는 분들하고 부닥치게 됩니까? 홈 인스펙션 하시는 분들. 글쎄,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인스펙터를 옆에 이제 모시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저희들 그 에이전트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 문제를 이렇게 크게 확대를 시켜서 소비자한테 굉장히 어떤 겁을 준다. 겁을 주거나 이렇게 그런 이게 큰 문제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인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경험으로 볼 적에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저걸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제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적에는 집의 홈 인스펙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얘기를 하실 적에 이럴 때는 저희들 속이 상하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결국 홈 인스펙션을 한다는 건 그 집에 대한 그 안전이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문짝에 대한 퀄리티를 얘기를 한다고. 문이 싸구려 문이다. 문이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거 어쩐다. 이럴 적에는 굉장히 저희들도 화가 나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당황한다. 그렇죠. 당황하고 이제 그러죠. 이제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런 사소한 만약에 집에 그런 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전혀 이의가 없죠. 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박 선생님 조금 아까 그 겨울철이 길기 때문에 참 그 집에 대한 그 예방과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예방책,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을 가기 전에 우리가 무슨 예방을 할 수 있나, 만에 겨울 그 추운 웨더 때문에 데미지를 갈 수 있는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뭘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디펙트, 말하자면 결함이라고 하는 문제점하고 두 번째는 결함이 없지만 예방과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현재 결함이 없지만 미래 예상되는 결함을 미리 감지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집의 겨울철에서 봄철로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하듯이 청소를 클리닝하는 문제. 이건 또 헬스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먼저 결함에 대한 보수 그리고 예방 보수를 생각해 본다면은 제일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운 날씨였고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우선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지붕에 눈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인데 이건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아이스댐이라는 겁니다. 아이스댐이란 뭐냐 하면은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씨인데 겨울에는 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온도는 우리가 평균 겨울철에 22도에서 23도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외기 온도하고 방 안의 온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걸 전체 온도 차로 한다면 거의 한 40도씨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중간에 지붕 꼭대기의 가운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열재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열재가 상호간에 지붕의 온도 편차를 굉장히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단열재가 없는 상태에서 지붕이 그대로 있다면 눈이 많이 쌓여있을 때 그 지붕은 쉽게 녹아내릴 겁니다. 녹아내린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볼 때는 전혀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얘기 온도가 굉장히 춥기 때문입니다. 추울 때는 눈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이 두껍게 쌓였을 때는 압력파의 차에 의해서 그 바로 밑에는 얼음이 생기고 바로 또 그 밑에 싱글 바로 위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실상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주로 흐르냐면 지붕 꼭대기에서부터 외부 벽체에 있는 데까지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붕 벽체 바깥쪽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는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소핏 벤트가 있는데 그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시면 그대로 마이너스 20도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다가 끝에 다시 말하면 예벽 가까운 곳에서는 얼음으로 변해버립니다. 얼음으로 변하면서 마지막 고체 덩어리가 지붕 끝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얼음 덩어리와 위에서 내리는 물 사이에
댐이 생기고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많은 물이 세모 모양으로 댐을 형성하면서 고이게 됩니다. 그 물이 싱글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서 일종의 모세관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 물이 싱글 안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역류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붕 벽체, 예벽 벽체에 가까이 물이 줄줄줄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아이스댐이 많이 쌓이면서 말하자면 굉장히 지붕이 무겁게 되고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많은 집들을 보게 되면은 그 거터 홈통이 많이 처져 있는 경우가 있고 못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적 현상은 바로 아이스댐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못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런 것은 아이스댐이 과거에 많이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는 지붕 벽체 근처에 아스팔트 비닐이 깔려 있습니다. 그건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오래된 지붕은 그 내부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아스팔트 비닐이 깔려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을 지난 다음에 유심히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항은 내 집 지붕 벽체 안쪽 또는 바로 내부에 어떤 균열이 발생된 흔적은 없는가? 아니면 물이 흐른 흔적은 없는가? 또 홈통에서 못이 루스하지 물이 헐렁헐렁하게 나오지는 않았는가? 특별히 계곡 근처라든가 아니면 침리, 이 굴뚝 근처라든가 이런 주의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캐나다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아이스댐을 어떻게 하면 프로텍션 하느냐, 그 결과로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던 거냐,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캐나다의 겨울나기의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스댐이 이렇게 된 거를 발견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럼 첫 번째 취해야 되는 그 액션이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취할 액션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정도라고 한다면은 못이 튀어났다든가 아니면 홈통이 루스했다든가 이런 상태는 말하자면은 아이스댐이 조금씩은 모든 집에서 생기고 있는데 홈통의 레벨이 안 맞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홈통의 레벨을 잘 조정해주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있는 방수 비닐이 깨져 있다든가 거기에 누수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벽체 안쪽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붕에 있는 배수를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거의 90% 이상의 집들은 이 홈통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홈통과 다시 말하는 파시아 보드라고 하는 그 나무 판넬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의 방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 문제점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그것도 그렇고 두고 또 예방책은 또 뭐냐. 그렇죠. 그런 걸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방책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또 많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하면 대단히 좋은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선 마이너한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1차적으로 홈통의 레벨을 조정하고 두 번째는 그 배수, 그러니까 수직 홈통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나가는 부위에 어떤 경사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하는 가벼운 문제를 1차적으로 감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만약에 벽체 외벽으로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이러한 때에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를 부르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를 부른다는 얘기는 거기 내부에 있는 비닐 방수 처리 시스템을 전부 걷어내고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낙엽들이 지붕이나 이제 그 홈통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를 이제 전부 다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가라에 그냥 그 낙엽이 꽉 그렇죠. 차가지고. 예. 근데 제가 이 나라에 살면서 참 답답한 게 아직도 답답한데 그 집안에 이제 보통 2층 집 아닙니까? 대개가 옛날 같으면 방갈로도 있고 백스플릿도 있지만은 대개 집이 이제 2층 집이 거의 다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여기 이 나라는 나라가 추운 나라니까 지하실을 파지 않습니까? 뭐 미국 따뜻한 나라면 지하실이 없습니다, 거기는. 근데 이제 여기는 지하실을 파는데 2층이 있고 그라운드 플로어가 있고 지하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2층에 올라가면 덥고 지하실에 내려가면 추워요. 에어컨을 켜놨기 때문에. 겨울엔 또 반대 현상입니다. 히팅을 켜놨는데도 위층은 춥고 지하실엔 덥고. 이게 참 한국은 건축법이 발달돼서 이런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한국은 지하실도 없지만은 그런 문제가 지금도 발생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기술이 없습니까? 템퍼처를 그라운드 플로어나 2층이나 지하실이나 똑같게. 그건 참 좋은, 우리 조사님께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열에 관한 문제 중에서 이 캐나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단열은, 지금 단열에 대한 기준은 난방 도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프랑스 어느 나라도 그것이 기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 도일이 캐나다는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의 난방 도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천 정도가 됩니다. 미국은 4천 넘는 난방 도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3천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는 난방 도일이 높다는 얘기는 단열을 그만큼 두껍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지붕의 단열 기준은 R31 정도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캐나다 바로 남쪽에 있는 여러 가지 미국 주들의 기준하고 그 비슷한 수준이고 아마 그쪽은 미국은 좀 더 높은 단열 기준 R38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캐나다에서는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물론 나오곤 있지만 과거에 많은 집들이 실질적으로 R31을 미니멈 기준으로서 처리를 했고 또 1981년 이전에는 단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외부하고 그러니까 꼭대기층하고 아래층하고 많은 온도차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열을 좀 더 강화시키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이 R2000이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해서 단열 문제가 좀 더 신경 써지면은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이것은 지붕 문제뿐만 아니라 지하실에 대한 단열 문제도 함께 고려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실 외벽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외벽에 단열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와서 많이 듣는 이제 얘기가 furnace의 high efficiency니 mid efficiency furnace니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작할 적에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high efficiency로 해서 열을 2층으로 펌프를 해서 이제 그거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그쪽으로 아마 만든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온도가 다른 거를 갖다가 그죠? 빠른 속도로 그걸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도 그러면 그런 종류 중에 하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참 좋은 우리 권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추세가 과거의 컨벤셔널 타입에서 보통 하이 에피션시라면 92%의 효율을 갖는 에피션시고 외부에서 보면 하이 에피션시가 아닌가를 외부에서 보면은 플라스틱 파이프가 밖으로 나와 있느냐 안 느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하이 에피션시 자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덕트 시스템에 있는 온도 분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덕트에는 많은 댐퍼가 있습니다. 이 댐퍼에 의해서 그 바람의 속도를 조절을 하는데 이것을 최적화 조정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집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1층에는 바람이 적게 들어가고
2층은 압력 강화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속도로 들어가고 또 예를 들면 베드룸 같은데 이런 데는 또 조절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에너지 매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를 최적화시키면서 그것을 매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따른 열 손실이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머스타트를 1층에 만들어 놓기 1층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도 서머스타트에 있는 온도를 기준으로 퍼니스가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온도 분포가 고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글쎄 하여튼 빨리 그런 게 해결이 돼갖고 우리 사는 동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일도 아니고 사실 수십 년을 이 나라에 살면서 제가 계속 느끼던 건데 항상 우리 집사람하고 싸워요. 2층에는 덥고 아래층에는 춥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겨울철 이렇게 우리가 집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도 말씀하시고 예방책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봄이 됩니다. 이제 세월이 이제 벌써 이렇게 빨라가지고 이제 봄이 곧 오는데 이렇게 봄철이 올 때 우리 주택을 가지신 분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또 봄철을 위해서 예비해야 될 게 있는가? 이제 봄철은 이제 기후가 따뜻해지고 창문도 열어놓고 싶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까 지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문제로 한다면은 사실 겨울을 지나면서 조금 두려운 게 뭐냐면은 많은 기초들이 흔들려서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드라이브웨이라든가 워크웨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 1.4m의 그 프로스트 히빙 그런 조건들에 어느 정도 만족하게 돼 있지만은 아무래도 겨울을 지나면서 동결과 해병을 반복하는 관계에서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외관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기초 벽에 가까운 데서 발생했을 때 지하실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우선 디펙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봄이로 가는 길목에서 한번 쳐다봐야 할 사항은 집을 한번 빙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물이 고이는 부분은 없었는가? 아니면 벽에 가까운 곳이 바깥쪽보다 더 낮은 부분은 없었는가? 그리고 크랙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크랙이 정지되어 있었던가? 아니면 좀 더 커져 있었던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규격이 같은 상태로 있다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온타리오의 태전 기준에 의하면 6mm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그리고 그 균열이 살아서 더 커져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은 좀 더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균열이 발생했다면 에폭시 코팅이라든가 폴리우레탄 코팅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인젝션 몰딩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시스템에 관한 문제 또는 어떤 작동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우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수도꼭지 외부에 있는 수도꼭지 가을철 되면 우리가 그걸 잠궈놓죠. 그렇죠. 외부에도 잠궈놓을 뿐만이 아니라 지하실에 있는 메인 셰럽 밸브도 잠궈놓게 되죠. 근데 그 수도꼭지는 사실 많은 집들이 프로스트 프리라는 어떤 특수 밸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가 놓기 때문에 그 밸브를 열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테스트를 해본다는 얘기는 물이 잘 나오고 있는가 하는 상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가. 예를 들면, 거기 끝에 베큐um 브레이크가 있으면은, 우 하는 소리가 난다든가. 네. 휘 하는 소리가 난다든가, 다이아프램이 좀 깨져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와시가 나갔다든가, 아니면은 속도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바로 틀었을 때는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연결하게 되면은 압력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이아프램이 떨리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그 수도꼭지 자체에서의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동으로 인해서 파이프 전체에
바이브레이션을 갖다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체 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파이어플레이스입니다. 어떤 집을 인스펙션 해보면 여름까지 파이어플레이스, 가스식 파이어플레이스에 파이로트가 켜져 있는 집들이 있어요. 네. 그런 그거 집들- 꺼놔야 됩니다. 예, 그것을 여름철에는 떠나야 하는데 그걸 끄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실에 있는 그 밸브, 가스 서플라이 밸브를 잠궈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여름 내내 가스 파이로트 밸브가 켜져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여름, 봄철로 가는 시점에서는 이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파일럿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파일럿 라이트이 메인 포니스에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퍼니스는 파이로트 타입이 있고 예. 전자식 타입이 있습니다. 전자식 아, 타입이 있습니다. 예. 전자식 타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난방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컨벤셔널 타입, 또 미드 에피션시 타입,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하이 에피션시 타입 이렇게 하는데 1960년대 후반까지 주로 많이 사용했던 그 컨벤셔널 타입에서는 파일럿 이 시스템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항상 경우 켜져 있죠. 항상 켜져 있죠. 항상 켜져. 파일럿 시스템의 퍼니스는 일반적으로 켜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은 꺼놓은 게 좋은데, 그러나 이 가스 파이어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직접 에너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냉방을 들고 난 다음에 또 파일럿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온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닫혀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하이 에피션시 포니스는 전부 이그니션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파일럿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습도,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겨울과 여름이 습도가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포니스마다 전부 달려 있는 게 습도기가 되게 달려 있죠,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직접 그걸 뭐 겨울이다, 여름이다, 우리가 손으로 그걸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도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걸 조정을 합니까? 두 가지 타입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우리 조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습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어느 나라보다 그것을 관가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스펙션을 해보거나 집 관리하는 것을 보면 습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왜냐하면 습도가 일반적으로 습도를 45%를 최적 습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45%라고 한다는 것은 40%에서 60%까지는 보통 어떤 레인지 범위에서 좋은 습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 습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습도가 만약에 높아지게 되면은 집안에 몰드가 많이 생기고 밀두가 많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냄새도 많이 나갑니다.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습도가 높은 곳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겨울철에는 습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기 온도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도 유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만약에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씨가 되어 있는데 습도를 관리하려면 그 습도는 거의 10%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 습도 미니멈 리콰이먼트가 20%입니다. 20% 이하게 되면 기관지, 천식, 폐의 문제 여러 가지의 건강 문제가 함께 야기가 됩니다.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 습도의 높음을 필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습도가 낮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습도의 현상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습도가 낮을 경우에 쾌적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지만은 기분이 나쁘다든가 이런 것을 못 느낍니다. 근데 습도가 높으면은 상당히 불쾌지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도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한 일환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겨울철에 45% 또는 40%, 60% 범위로 습도를 조정을 합니다. 근데 많은 습도 장치들이 퍼니스에 있는 습도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드럼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낙하식 타입이 있는데 특히 드럼 타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밑에 항상 물이 차게 되거든요. 물이 차게 되면서 드럼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드럼이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낙하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솔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습도를 45% 그대로 유지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한 여름이 되면은 습도를 정지시켜 놓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습도하고 바이패스 라인이 있어요. 예, 습도는 그 들어오는 것과 바이패스 라인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습도 쪽으로 냉방 시스템을 돌렸을 때는 습도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은 습도에서 그 바람이 냉방과 함께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균이 함께 집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AIQ, 인도 에어 퀄리티를 대단히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습도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습도가 이렇게 또 높으면은 또 이 불쾌지수가 높아서 그렇죠. 또 부부싸움도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습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마지막으로 요새 좀 한참 그 말썽이 많은 그 보일러 시스템에서 나오는 카본 모노옥사이드 문제가 많이 지금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을 구입하고 살면서 내가 10년을 살았다, 20년을 살았다, 혹은 30년을 살았다 하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포니스가 고장이 안 나면 사람을 안 불러요. 그렇죠? 되게 안 부른다고 10년을 살다 20년을 살다 가만두는데 사실 요새 그 신문지상에도 좀 나오지만은 그 문제가 옛날에 그 설치된 보일러가 카본 모노옥사이드, 인체에 해로운 그런 가스를 방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인스펙터를 데려다가 그걸 인스펙션을 하고 큐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카본 모노옥사이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프로그램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카본 모노옥사이드를 우리나라 말로는 그 일산화탄소, 연탄가스라고도 사람들은 많이 과거에 해왔던 그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연탄을 쓸 때 많이 익숙해져 있고 또 연탄가스 중독으로 신문지상에 한국에서 많이 났던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그 일산화탄소는 불완전연소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연소가 다 타지 않아서. 예, 완전 연소가 아니고 그래서 CO 말하자면은 근데 완전 연소가 되면 CO2 예. 이산화탄소가 되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가 그러면 왜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연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스든 아니면은 고체 연료든 액체 연료든 그 모든 연료는 실질적으로 탄화수소 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C하고 H의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C하고 H로 결합이 되어 있는 그 중에서 C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CO2를 만들어 나가면서 연소가 되는데 그래서 CO2가 완벽히 나가게 되면 좋은데 그 중에서 CO2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은 공기가 산소가 부족하다든가 연료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든가 또 시스템의 효율이 나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그 초기 상태에서 난방을 처음 켰다든가 파이어플레이스를 처음 작동시켰다든가 또는 껐다든가 이러한 상태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거기에 비례해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대단히 중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어플레이스에 대한 일산화탄소입니다. 실질적으로 파이어플레이스에서 일산화탄소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일 시스템이라든가 석탄 시스템, 여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효율이 나쁜 난방로, 여기도 일산화탄소 나오는 상태를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효율이 높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이산화탄소, 완전 연소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제네식 컨벤셔널 타입이라든가 미드 에피션시는 효율이 60%에서 미드 에피션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80%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나머지가 배기가스를 통해서 공주로 증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일산화탄소로 변해서 지하실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댐퍼 또는 덕트를 통해서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컨벤셔널 타입의 난방로인 경우에서는 배기가스를 분출하는 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내추럴 벤팅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 편차에 의해서 밀도로 인해서 공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온도 편차가 잘못되거나 온도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역류해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타입의 난방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 거기에 CO 디텍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 인스펙터를 불러서 그거를 매년 그 포니스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만약에 거기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해로운 가스가 나온다면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네요. 예.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선생님이 우리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봄철 주택 관리에 대해서 잠깐 조언을 해주시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선 그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은 여러 가지 온도 편차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특별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 여러 가지의 그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을 한번 빙 둘러보고 주변에서 청결 상태가 완벽한지 그리고 특히 그 지하실 창문이 있는 밑에 그 윈도우 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웰에 여러 가지의 그 이물질이 막혀 있게 되면은 비가 올 때 거기에 누수가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 웰을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집안 내부에서 습도 가습기를 돌리다 보면은 습도 때문에 몰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베스룸 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많은 몰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몰드를 여러 가지 하드웨어점에 가게 되면 몰드 리무브라는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강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안전성과 관련된 CO 디텍터라든가 그다음 매연 감지기 이런 것들이 특히 매연 감지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배터리 수명이 원칙적으로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다 나갔을 때 교체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소방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봄철이 되면서 그 배터리를 갈아주셨으면 대단히 좋은 어떤 집이 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볼 몇 가지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파이어플레이스 상태, 그 다음에 난방로 상태, 그 다음에 또 온수 탱크가 있습니다. 온수 탱크에 있는 밑바닥에 드레인 라인이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드레인 라인에 손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레인 라인이 특히 시골에 있는 온수 탱크 같은 경우는 주기로 배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온수 탱크 안에 광물질이 쌓여서 열 전달을 방해하고 나중에는 온수로 인해서 쉬하는 소리가 나게 되면서 압력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홈 닥터스 인스펙션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우리 동포들과 같이 일하고 계시는 박용순 씨를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권용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업계, 새로운 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